오녀와 의상이 불법을 배우러 당나라로 향하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오녀가 45세 때 바닷길로 당나라에 가기 위해 백제 땅이었던 당주계로 향하던 중 무덤 속에서 달콤하게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다음날 아침 무덤인 것을 알고 크게 불편해하며 도노하게 되는데 이 일화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각색되어 전해지게 된다. 하지만 거기서 불도의 정수인 윗바사나가 매우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그들은 어느 한 흐름한 폐가에서 잠을 잤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원효는 옆에 물이 반쯤 담겨있는 바가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이렇게 맛있는 물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한 원효는 다시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은 눈을 뜨고 본능적으로 주변을 더듬는데 고마운 바가지가 손끝에 닿았다. 약간의 갈증이 남아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치는데 글쎄 손끝에 꿈틀대는 뭔가가 달라붙는 거였다.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쳐다보니 그것은 구더기가 득실대고 있는 해골 바가지였다. 원현은 순간 오장육부가 뒤틀리며 구토를 해대기 시작했다. 토하고 토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토해내고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얼마 후 의상이 짐을 꾸리며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원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의상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다. 이미 불법을 깨달았는데 당나라에 갈 하등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불법을 자고 일어나서 불법을 깨달았다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의상이 아연한 기색으로 묻자 원효는 주저없이 손가락으로 해골 바가지를 가리켰다. 저놈이 나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었네. 저 해골은 부처님의 법신이요. 그 속의 구더기는 화신, 물은 보신이라네. 회개한 소리 그만하고 어서 결정이나 하게나. 배 시간에 맞추려면 지금 나서야 되니. 의상은 짐짓 원효가 당나라에 가기 싫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다. 저들이 오히려 불법을 배우러 우리 신라로 와야 하거늘. 자네 그냥 솔직히 털어놓게나. 당나라에 가는 것도 일이지만 산더미 같은 경전을 외우고 공부할 생각에 겁이 덜컥 난 것이 아닌가? 청사타경, 탁사탁족의 물이 맑으면 가끗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을 자네는 경전과 씨름하게나 제2구원이라고 나는 저 해골을 스승으로 삼을 테니. 의상은 원효의 결심이 굳어진 것을 알고는 홀로 당나라를 향해 떠났다. 원효는 한동안 해골바가지 곁에 머무며 자신의 깨달음을 누렸다. 그는 도대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던 것인가? 불법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원효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터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가 아니던가. 원효가 해골을 볼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구더기가 들끓는 지저분한 해골. 원효는 이것을 보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화면이 스쳐 지나갔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가 보기 싫은 화면을 만들었다. 화면은 화면일 뿐 여기에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화면에 자신의 정보를 입히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더러운 물과 구더기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오염시키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자 평온함은 깨지고 순식간에 고해로 바뀌었다. 지옥을 한참 동안 겪은 원효는 불현듯 깨달음이 일어났다. 무심결에 볼 때는 해골과 나는 하나였다. 하지만 정보를 해골에 덧씌우며 그것과 나는 분리됐고 여기서 온갖 번뇌망상이 솟아나며 고해에 빠져버렸다. 전체와 부분, 통합과 분별, 바로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이 일어난 게 아니던가. 불도의 소행한 번뇌망상을 거두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정을 이룰 수 없고 나아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번뇌망상이란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여기에 자신의 정보를 덧씌우면서 발생한다.
생각을 외계와 연결하는 도구로 두고 가끔씩 감성의 수단으로 조금씩 꺼냈을 때 이것을 일러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시타르타의 멸법인 윗바사나가 이것이다. 원효는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았으니 당나라에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 깨닫고 나니 삼라만상 모든 것이 결국은 생각의 장난이었다. 중생의 고해도 부처의 열반도 모두 생각이 지어낸 허상이었다. 이런 이치를 바로 알고 생각이 그려내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불도 수행은 그날로 졸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생각을 도구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말이 쉽지 현실에 적용하기란 지난하다. 생각이 똘똘 뭉쳐져서 자아를 이루고 있기에 생각을 도구화한다는 것은 곧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중생들은 생각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강을 건너면 나룻비의 역할은 끝난다. 마찬가지로 외계와 연결을 하면 생각 역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제 나라는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외계와 공통된 장을 형성하며 가치를 창조하면 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만의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면 외계와의 공명은 깨지고 다시 단절된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틀어줘야 하는 것이 생각이다. 나룻배를 짊어지고 무트로 오르지 않듯 이미 용도를 다한 생각을 짊어지고 고통에 허적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낼지라. 금강경. 석가의 멸법을 생명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인간의 뇌에는 10조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뉴런이 있다. 그 가운데 거울 뉴런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고 모방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진화가 어느 한순간에 가속화된 것도 바로 이놈 때문이다. 그런데 거울 뉴런의 이런 기능은 외부와 공명을 일으키는 특이한 현상을 불러온다. 가령 어느 누가 팔을 다쳐 고통을 느끼면 거울 뉴런에 의해 놀랍게도 그를 보고 있는 사람도 뇌의 신경세포에서 동일한 고통의 증세가 생겨난다. 이때 피부 조직에서 그것은 가상의 고통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상상 속의 고통에서 멈춘다. 이와는 반대로 꿈속에서 실제와 같은 감각을 느끼는 것은 몸에서 가상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의 바깥에 위치해 있는 피부 조직은 운동을 통해서 외부와 분별을 일으키고 여기서 나라는 의식을 불러오게 한다. 만일에 분별의 신호를 보내주는 피부 조직이 마비가 되면 그걸 뉴런에 의해 발생하는 공명현상은 현실이 된다.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가 꺼지면서 남이 되는 것은 뉴런들 뿐이다. 뉴런들이 상호 신호를 전달하며 사람들은 함께 느끼고 다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60억 인류의 피부 세포를 잠시 쉬게 만든다면 지구상의 인간은 오직 한 명만이 남게 된다. 그것은 공통의 뉴런을 지니고 있는 인류라는 단 하나의 생명체이다. 이런 일을 전 우주로 확대시킨다면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다.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보낸 신호에 의해 구분된 것이고 따라서 신호가 꺼지면 나는 곧 우주가 된다. 그런데 뉴런의 공명이 가상일까 아니면 신체에서 보내는 신호가 가상일까? 깨달은 시타르타의 눈에는 몸에서 보내는 나에 대한 신호가 가상으로 보였다. 신체는 한 생명인 부처인데 몸뚱이를 둘러싼 세포들이 전송한 가상의 신호에 깜빡 속아 넘어감으로써 무수한 피조물로 갈라지게 된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가상인지는 깨달은 자만이 알 것이다. 아무튼 석가의 멸법은 피부 신호를 무시하고 그걸 뉴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서 시작한다. 나라는 구분을 넘어 외계와 공명하며 하나의 생명을 느낄 때 비로소 분별을 종식하고 절대 진리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시타르타는 기존에 있던 고법과 지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멸법을 주창했고 이것에 의해 비로소 불도가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시타르타의 최종 목적은 멸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경지, 바로 해탈하여 열반에 머무르는
진리가 남았으니 이름하여 도법이다. 이미 멸법에 이른 시다르타. 그는 삼라만상과 공명을 이루며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제 번뇌망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했고 덩달아 괴로움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화두를 꺼내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 온 우주와 한 덩어리인데 별개의 내가 어디 있겠는가? 시공의 제약? 온 우주와 합일되어 구분이 없는데 시공의 제약은 또한 어디 있는가? 시다르타는 품어왔던 화두가 술술 풀렸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시험할 차례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확실히 통과하지 못하면 피조물이다. 시다르타는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우주와 한 몸이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다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주는 소멸되어도 그 바탕은 영원하리라. 그럼 그 바탕이 영원하다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절대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바탕이 절대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시다르타는 답이 떠오르지 않아 침묵했다. 하지만 의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영생을 얻었다고 치자. 목석처럼 영원히 있게 된다면 그런 영생을 얻어서 못하겠는가? 그럼 환희에 사여 영원히 산다면 만족하겠는가? 내면의 의문은 어느덧 영생을 넘어 열반의 문제로까지 좁혀갔다. 시다르타는 영생이 구도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 이때부터 열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여정은 시작되었다. 영생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열반을 깨달아야 비로소 구도를 마치게 된다. 멸법, 이것은 해인의 진리를 얻는 데까지이며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후의 도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고법, 시공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그 해법을 찾음, 구도심. 지법, 분별심을 뿌리채 없애버리려는 무념무상의 수행, 사마타. 멸법, 세상을 도구로 서서 외계와 일체를 이루는 수행, 윗바사나. 도법, 무상의 반야를 정득하여 의문이 없는 전지의 경지, 박달선. 시다르타는 드디어 멸법에서 도법의 단계로 넘어갔다. 그리고 오랜 숙고 끝에 도법을 푸는 열쇠가 반야에 있음을 알았다. 반야란 지혜가 최고도로 자라나 이룩된 한마디로 실존에 대한 온전한 진리관을 말한다. 이것을 이루게 되면 실존의 관에서는 의문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지를 달리 전지를 한다. 전지를 얻게 되는 순간 저절로 대우각성하게 되면서 성불하게 될 것이다. 시다르타는 이제 공이 가득 들어찬 마음을 움직여 마지막 도법의 화두를 풀어나갔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화두산매에 휩싸여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생의 원력 덕분인지 난공불락이던 화두가 척척 풀어져 나갔다. 첫째, 절대란 무엇인가? 시다르타가 절대를 화두 삼아 떠올리자 자존하고 영원불변하는 제1원인을 깨달았다. 둘째, 창조란 무엇인가? 시다르타가 창조를 화두 삼아 떠올리자 무력과 유력이 뒤엉켜 일으키는 천지창조의 섭리를 깨달았다. 셋째, 복귀란 무엇인가? 시다르타가 복귀를 화두 삼아 떠올리자 삼라만상의 귀어치이며 제3의 존재 형태인 공을 깨달았다. 넷째, 영생이란 무엇인가? 시다르타가 영생을 화두 삼아 떠올리자 공이 마음에 가득 들어차며 실존이 진화임을 깨달았다. 다섯째, 열반이란 무엇인가? 시다르타가 열반을 화두 삼아 떠올리자 절대와 상대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았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란 실존에 관해 일모의 의문도 남아있지 않게 된 전지의 경지로 달리 무상정등각이라 한다. 이로써 시다르타는 대각을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 고법으로 구도의 뜻을 세웠고 지법으로 수행에 전념했고 멸법으로 모든 것을 털어냈고
도법으로 마지막 남은 부처와 중생의 경계마저 뛰어넘음으로써 그는 무상의 존재, 세존이 되었다. 성부를 이룬 세존은 당시 출가자들의 영역을 헤아려 세 번째 멸법, 윗바사나를 불도의 법방으로 내걸고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다 보니 후대로 가면서 윗바사나가 불도 수행의 정수로 알려지게 됐다. 도법은 세존이 전하지 않아 그 명맥이 곧바로 끊겼고 오로지 윗바사나만 남아 수행성들의 간절한 동아줄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멸법의 단계에 걸림으로써 견성한 이는 드문드문 나와도 성불까지는 전무하게 됐으니 어찌 보면 세존이 의도적으로 성불의 문을 닫아놓은 건지도 몰랐다. 그의 깊은 심중까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의 눈에 구제할 중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우주의 그림에서 부처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세존은 도법을 빼고 멸법의 윗바사나만을 들고 입적할 때까지 법륜을 굴렸다. 그런데 윗바사나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행에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건 역시 후대로 가면서 꽤나 많이 곡해되고 변질되었다. 사실 세존 당시만 해도 윗바사나는 지극히 난해하고 어려운 수행의 관문이었다. 하루는 영치산에서 법회가 열렸다. 세존은 이날도 윗바사나에 대해 가르쳤다.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자신만의 고유 정보를 더 씌우면서 외계와 단절된다. 여기서 중생이란 것이 생겨나고 그래서 세존은 자신의 고유 정보를 가라앉히고 외계의 정보와 순수 공명할 것을 주창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외계와 하나가 되어 절대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다. 며칠 동안 세존은 윗바사나의 이법을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웬일인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만 있었다. 침묵의 상태로 시간이 꽤 흐르자 제자들은 웅성웅성하며 의혹의 낯빛들을 띄었다. 이런 광경을 지그시 내려보던 세존이 어느 순간 소매 안에서 뭔가 그네 하늘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꽃이었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덜꽃의 일종이었는데 그리고는 그 역시 세존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덜꽃만을 들고는 엷은 미소를 띠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좌중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번엔 어떤 화두를 스승이 들고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스승께서 왜 꽃을 들고 계신 것인가? 꽃잎의 수는 무슨 연관이 있나? 저 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세존께서 오늘의 설법을 대신하는가? 저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궁구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세존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토록 오랫동안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쳤건만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가 눈에 띄지 않으니 모두가 자신의 정보를 입혀 자기만의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살포시 웃는 제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하가섭이었다. 그는 스승의 손에 든 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알아챘다는 표정이었다. 모두들 심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월감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토록 세존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강조했건만 막상 현실에 처하니 제2, 제3의 생각을 드시고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마하가섭은 자신만은 꽃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고 있다는 뜻에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었고 시선을 세존에게 맞춰 자신의 이런 견식을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이런 마하가섭의 미소를 본 세존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짓고 말았다. 마하가섭은 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공명을 하면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기 위해 또 다른 관념을 입히고 있지 않은가. 꽃에 미혹된 비구들을 내려다보면서 또 다른 정보를 드시어 우월감에 빠져들었으니 이는 작은 미혹을 이용해 더 큰 미혹을 부추긴 경우였다. 결론적으로 아상이 발동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못한 것이었다. 세존은 시종일관 멸법의 진리인 윗바사나를 가르쳤지만 이날의 법회를 통해 금액이 온전하게 전해질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니 세존의 입장에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훗날 마하가섭은 세존의 사후에 자신의 법통을 증거하고자 염화미소라는 성어를 은연중에 퍼뜨리게 되지만 그것의 본질은 다른 데에 있었다.
윗바사나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아상의 발로라는 사실, 이것을 일러주는 일화라 하겠다. 세조는 우려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지법의 사마타 수행이나 육편 수행이 주를 이루게 된다. 다행한 것은 그래도 고성들이 간간히 출세해 윗바사나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세조는 불도의 앞날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진멸도의 핵심 사상이 담긴 사구계를 지어 허공에 대고 엎조렸다. 한계를 느낌에 도를 구하게 되고 외계의 미혹을 거리니 삼매에 들게 되누나 무라의 장막이 멸하여 공명을 이루고 일체의 분별이 사라지니 하나의 생명으로 화하리. 주, 사마타. 사마타란 간단히 한자의 거칠 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을 멈춤으로써 분별을 걷고 실존을 깨달으려는 일체의 수행을 일컫는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기에 고행이나 정신통일료의 수행을 비롯해 온갖 방법이 대두하게 된다. 이에 반해 윗바사나는 생각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지 않게 관하는 수행이다. 생각, 즉 분별 자체도 실존의 단면으로 포용함으로써 공화하려는 것이다.